네, 저희 본게임2는 코로나 자가검사 후에 녹화를 진행합니다. 뭐 우크라이나전이 벌어진 지 네. 한 달이 넘었는데요. 많은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 한번 뜨면 막 조회수가 막 엄청나고. 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심야 만난 본게임. 자, 오늘도 본명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2의 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공격 헬기가 예. 대공 미사일 그냥 한 방에 뭐 위에서 아래에서 뭐 하여튼 막 연이어서 어우. 그냥 고물이 됐네요. 네, 처참하게 사목하게 하게 됩니다. 네. 요즘 뜨고 있는 뭐 각종 애칭 뭐 다 붙었죠 이거요. 그러니까 세계 군사력 22위에 우크라이나가 2위에 러시아를 상대로 자, 버티는 결상전 그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러시아 전차의 순환 시대입니다. 자, 러시아 하면 뭐 막강한 대전차 뭐 군단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 뭐 여러 가지 사정을 본다면 러시아 기갑부대 완전히 망신이 뭐 보통이 아닙니다. 오, 지금 뭐 처참한 사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체르니키프 전투에서 파괴된 T-72 B3 전차 모습이고요. 이 가운데가 보면 이 전차 후방에 이 슬랫 아머라고 그러죠. 이 철망형 예. 이 장갑이 둘러쳐져 있는데도 이렇게 완전히 파괴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일부는 아예 그냥 포탑이 완전히 떨어져 날아간 와, 이제 그런 그죠? 포탑이 없죠 지금? 네, 화면에 네. 없죠? 러시아군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나왔습니다만 파괴된 모습들이 사진이라든지 영상 통해서 계속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군 정부에서 이제 밝힌 걸 보면 그때 이미 러시아 전차가 뭐 210대, 뭐 장갑차가 860여 대, 군용 차량이 뭐 350여 대 이렇게 파괴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은 전쟁 나면 어느 나라나 이 전과는 과장하게 돼 있습니다. 뭐 어떤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국민 사기를 고려해서 좀 과장돼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나 정부에서 밝히는 거는 사실은 일부는 좀 과장돼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전차, 장갑차 차량들이 파괴됐다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도대체 우크라이나군이 뭘 가졌길래 이렇게 러시아가 자랑하는 전차나 이런 차량들이 무력화됐을까 참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 세계 군사력 22위 나라가 2위 나라 상대로 나름 버티고 있는 게 바로 이 은혜로운 무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요. 바로 그 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현 시점에 우크라이나에서 해결사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네. 이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FGM-148 제블린이죠. 제블린. 본게임 우리 애청자분들은 뭐 제블린에 하면 줄줄이 그냥 막 스펙 따져 꿰시는 그런 저희가 친숙한 무기 아닙니까? 이게 좀 우리 승모 마리아님 아니? 약간 디스 매치인데 분위기는. 네. 이게 참 무기 드실 분이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좀 그림이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시죠. 성녀인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제블린을 안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네티즌들이 지금 SNS를 공유 중인 그림이죠. 일종의 밈이 된 건데 제블린은 이제 창 중에서도 던지는 창. 을 제블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스러운 창이다 이제 이런 칭호를 부여를 받은 거죠. 1996년부터 이제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죠.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제블린인데 레이시언과 로키드 마틴의 합작사인 제블린 조인트 벤처가 생산하는 3세대 적외선 유도 방식 대전차 미사일. 보병이 이렇게 어깨 위에 올려놓고 쏠 수 있는 경량 무기이고요. 미사일하고 발사관 포함해서 22.3kg이니까 길이는 1.5m, 최대 사거리는 2.5km. 차량 탑재형은 4.7km나 되고요. 또 60에서 80cm 두께의 장갑까지 관통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파괴력과 살상력이 상당히 수준급이라고 볼 수 있고 2000년대 초중반에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전에서 5,000여 회 이상 사용되면서 명성이 아주 높아졌고요. 과거에 이제 대규모의 전차 대 전차 전투가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전차 대 보병의 대결이 굉장히 흔한 편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인 2017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칠러 반군하고 정부군의 교전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2018년부터 우크라이나에 판매가 이루어졌었고요.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가 6천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 방안에 수량 미상의 제블린 미사일을 추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얼마나 갔는지. 이 제블린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M98A1, A2라고 불리는 이제 CLU 커맨드 런치 유닛이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조준기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걸 똑바로 직선으로 날아가서 직접 때리는 이제 직격 다이렉트 힛 어택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날아가다가 막판에 올라가 가지고요. 최고 고도 160m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상부를 전차 상부 포탑을 가장 취약한, 예. 때리는 이러한 방식이 있어요. 이걸 이제 탑 어택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 러시아군 전차도 사실 상당히 많이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이렉틱보다는 탑 어택 방식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 전차 상부가 장갑이 제일 취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식을 많이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방식은 이제 열상 장비로 적 전차나 목표물의 실루엣을 미사일이 이제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면 발사된 뒤에 미사일 탄 뒤에 그 시커가 있어요. 열상 장비가 있는데 거기서 보는 영상하고 기억된 실루엣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조로 해서 적의 위치를 목표를 찾아서 비행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날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파이 앤 포겟이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점도 있어요. 조준경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쏘지 않고 조준경을 따로 떼어서 거기서 이제 적 목표물, 적 전차 등의 영상을 입력을 한 다음에 이 미사일 본체하고 결합하면 조준 없이 이제 발사하는 그런 저 것. 영상만 찍으면 되니까 그렇죠. 탱크 예. 영상만 찍으면 돼. 그러면 야, 이제 입력이 대단하네요.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 그런 점에서 이제 운용하는 상당히 이제 융통성이 있게 되고요. 예. 특히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보통은 이제 이런 미사일이든 뭐 로켓이든 후폭풍이 있잖아요. 그러면 후폭풍이 센 만큼 뭐 먼지나 이런 거 연기 많이 나고 그러면서 표시가 나잖아요. 어디 쐈는지. 그런데 이거는 후폭풍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발견될 확률도 좋고 또 후폭풍이 크면 밀폐된 공간에서 쏘면 잘못하면 자기가 다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후폭풍이 작으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쏠 수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영상 많이 봤는데 이게 예. 나갈 때 처음부터 막 불이 붙어 나가는 게 아니라 튕겨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저마다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콜드론치 방식 있죠. 미사일을 보면 예. 그 비슷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폭풍이 예. 적군요. 네. 일단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죠. 불부터 나가. 예. 항상 전쟁이 있으면 소위 이제 뜨는 무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걸프전 같은 뭐 패트리언 미사일이라든지 토마호크 뭐, 예. 토마호크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마도 제블린이 지금까지는 제일 각광받는 무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제블린의 희생이 되고 있는 제블린에 제대로 먹잇감이 되고 있는 러시아 전차들 걔네들은 어떤 전차들 이렇게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제 주로 나오는 전차가 T-72 80 계열 전차들인데 뭐 너무나 유명하고요. 이 전차들은 이제 1971년, 1976년에 최초 제작되고 지속적으로 이제 개량이 되고 현재도 주력 전차로 쓰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T-72는 파생형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현재까지 2만 5천 대 이상이 제작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러시아는 3천여 대의 예비 물량을 포함해서 약 5천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당연히 최대 운용국이고요. 또 친소 국가에 대량 공급이 됐었고 뭐 폴란드나 인도에서 라이센스 생산도 했었고 뭐 중국의 98식, 99식 그리고 구유고슬라비아 연방의 M84 이게 이제 또 관련된 그런 모델들인데 T-72는 T-64하고 동일한 125mm 이제 2A46M 활강포를 주포로 채택을 했는데요. 이 포의 특징 중 하나가 각종 규격의 전차포탄 외에도 이제 9M 119 대전차 미사일 같은 유도 무기를 이제 장착해 쏠 수가 있다는 점인데 지금 러시아군에서 운영하는 전차 중 대다수는 이제 T-72B 89년형급 개량 버전이고요. 2016년에 추가적으로 T-72B3 개량안이 또 통과가 됐고요. 러시아는 이제 T-90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거나 개량하기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T-72를 현용 3에서 3.5세대 전차 수준으로 개량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을 선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간 100대 이상이 지금 T-72B3로 개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T-72B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히트탄 외에 날개 안정형 분리 철갑탄에 대한 이제 대응 능력도 가졌다는 콘탁트 5 반응 장갑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특히 2021년 9월에 최신 개량형 T-72B3 그리고 T-72B3M, T-90M 전차에 이제 미국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그 새로운 아레나 M 능동 보호 장치가 장착됐다고 하고 예. 그래서 거의 모든 범위의 공격으로부터 전방위적인 방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사가 났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전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블린까지 포함해서 능동 보호 장치가 있다. 네, 근데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되는 것 같은 이건 지금 상황 보면 완전 과대평가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 저희가 막 파괴된 전차들도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이 T-72의 굴욕이죠. 어떻게 보면 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모습이 아닙니다. 또 나무가 우크라이나 나무가 아닌데요, 이거는? 네, 이거는 더 온나는 것 같은데요? 네, 야자수처럼 보이죠? 네. 이게 바로 이제 걸포전 때 있었던 이런 장면인데. 아니 이 포탑이 지금 네. 그 뜯어져서 뒤집혔네요. 그렇죠. 완전히 떨어져 나온 거죠. 와 이게 이거 얼핏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처럼 예. 보이는데 이 걸프전이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기갑전으로도 이제 유명한데 그러니까 유폭 내부에서의 폭발에 의해서 이 포탑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 걸프전 때 이라크 군의 T-72가 사실 미군 전차를 한 번도 제대로 파괴를 못한 걸로 한 대도 못한 걸로. 한 대도요? 예, 왜 그랬냐면 전차들 간의 전투에서 물론 T-72가 명중탄을 날린 적도 있죠. 미군의 M1 전차를 맞춘 적도 있는데 전면 장갑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그거를 제대로 격파한 그런 적이 없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뭐 단지 이 T-72 전차가 주포 구경이 125mm인데 그 당시 125mm면 전 세계 주력 전차 중 가장 큰 편에 속했어요. 뭐 구경만 큰 뭐 송방망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듣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T-72가 상당히 디자인만 보면 이 꽤 균형 잡힌 이 몸매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그런 체형의 120mm 강력한 주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잘 만든 전차로 이렇게 그러니까 서방 입장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걸프전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재평가된 이제 그런 이제 무기고 그래서 걸프전에서 이제 그렇게 완전히 이제 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 우랄에 이제 있는 공장이 뒤에 이제 1989년에 개발된 걸 이게 정식 명칭은 이제 오브젝트 188이라고 불리는데 이 T-72 비유형인데 이거를 아예 T-90이라고 새로 붙였다는 거죠. 예.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 세신해서 좀 업그레이드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T-90이라고 붙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러시아군의 주력인 이제 T-90 전차가 됐다고 합니다. 예. 바닥인 줄 알았는데 걸프전 때 이렇게 막 터지는 게 근데 지금은 이제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는 게 이제 확인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연달아 지금 막 그 파괴되고 있으니 그런데 특히 포탑이라고 하는 게 안타깝지만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오죽하면 이게 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쾌가닥 뒤집히기까지 하는 건 이거는 꽤 큰 데미지 아닙니까? 왜 이렇게 포탑이 포탑도 이거 사출이에요? 표현 맞습니까? 이거 우리 조종석 이거 튀어나온 거 이거 사출이라고 해야 되는 거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우리 비상 탈출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원해서 사출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사출이 되는 거라 상황은 전혀 다르죠. 이 기본적으로 구조랑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차체 전면 중앙에 이제 조종수석이 저 밑에 있고요. 또 조종수석 좌우에 3번. 예. 3번 병사. 예, 조종석 좌우에 이제 연료 탱크 예비탄이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전투실하고 포탑은 이제 차체 중앙에 저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 전투실 하부에 여기 이렇게 노란 걸로 이렇게 보시는 저게 이제 지금 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탄이에요. 이게 이제 캐로젤식 자동 장전 장치라고 하는데 탄두하고 장약이 이제 분리가 돼 있는 상태로 수평으로 이렇게 정렬이 쫙 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약간 그 드럼 탄창 비슷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저기 이제 그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저런 식으로 장착이 돼요. 일단은 이분이 지금 그걸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표정이 좋지 않네요. 바로 옆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지금 쏘면 저기 안에서 이렇게 퉁 하고 옆에서 지금 연기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탱크 이 안이 진짜 삭막하군요. 네.
포가 먼저 저기가 탄두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장약을 터트리면 이제 그 포가 탄두가 나가고 그런 다음에 장약을 이제 회수하는 방식이거든요. 저게 이제 캐로젤 방식인데 포탑이 굉장히 낮습니다. T-72 계통들은 또 내부는 보신 것처럼 이제 중앙부에 위치한 그 125mm 포 특유의 그 거대한 포미부로 인해서 굉장히 비좁은 상태고요. 엄청 좁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좁고 불편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원래 이제 분리 장약식 포탄, 그러니까는 장약하고 탄두가 분리가 되는 거죠. 22발을 장전을 하고 내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 탄약고를 이제 적당히 마련해가지고 공간이 난 대로 차내 여기저기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 22발은 장전이 되고 나머지는 17발 예비발을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놓습니다. 조정하는 그 조정석, 네. 예, 그 근처에다가 빈자리에다 이렇게 박아놨다 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빈자리. 쟁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39발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장전된 건 22발밖에 없고 예.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당연히 포탑 내부나 포탑 근처에 보관하고 있겠죠. 써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장착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서방의 제3세대 전차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대형 포탑에 다량의 포탄이 장전돼 있거나 아니면 자동 장전 장치를 이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자동 장전 장치긴 하지만 탄두하고 장약이 노출된 상태로 내부에 저렇게 있거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포탑이 피격되거나 관통될 때 이 탄약이나 장약을 건드려서 같이 폭발이 일어나기 아주 쉬운 형태인 거죠. 사실 맞아서 뚫리는 거는 포탑이 제일 뭐 옆 직격을 맞든 위에서 맞든지 간에 그쵸. 포탑이 피격될 확률이 높은데 거기에 이 포탄이란 이게 화약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위험하긴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무기고를 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러니까 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화재가 일어나고 하면 저게 이제 폭발이 되고 그러면 이제 차체 중앙 하단이 아예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포탑이 사출돼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사례가 흔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예. 아니 그럼 언뜻 말씀만 들어봐도 그걸 캐로젤식이요? 네. 캐로젤식. 캐로젤식은 이거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세의 경우는 이러한 이제 포탄 장약을 물론 이제 거기도 좁은 공간에 배치를 해놓지만 보통 차단해 놓는 경납돼 있는 그래야 사실은 이 폭발을 하더라도 충격을 줄일 수 있고 유폭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소련에게 러시아의 경우는 이제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폭발이 일어나기 쉬운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이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러시아 전차, 구소련 전차들이 보면 포탑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포탑이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발견될 확률이 낮지 않겠습니까? 네. 멀리서 볼 때. 그만큼 피격될 확률이 낮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장점으로 이제 부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탑도 작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러시아 구소련 지형이 사실은 산보다는 이 허허벌판, 이 평원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존율을 높이려면 가급적 낮게, 작게. 예, 만들어야 이 피탄 확률이 낮아지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러시아 전차병들은 체구도 저처럼 작은 사람들. 그러니까 등치 크면 그렇게 했네 안 되죠. 솔직히. 그러니까 옛날 이제 그 민족주의 코사크족 기병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좀 체구가 작은 사람들을 전차병으로 많이 전통적으로 선발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었죠. 반면에 미국의 이제 뭐 예를 들면 M1 전차가 대표적인데 에브럼스 전차의 경우는 이 서유럽을 주로 이제 그 전장으로 이 상정을 해서 만들었는데 서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릉지대가 많죠. 언덕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무, 숲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적의 시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환경이 러시아 평원보다는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높게 이 차체도 좀 높고 크게 이렇게 만든 이제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생존성 차원에서 포탑을 작게 하고 거주 환경도 상당히 열악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또 생존성을 낮추게 된 이제 그런 맞기만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뭐 그런 상황이 됐죠. 사출이네요. 근데 그 에브람스는 작전 환경을 서유럽으로 잡은 것도 신기하긴 하네. 뭐 진짜 미국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냉전 시절에는 대규모 전차전을 미 본토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서유럽에서 주로 뭐 독일이라든지 폴란드 그렇겠죠. 이런 쪽에 이제 소련을 비롯한 바르샤바 조약군의
대규모 기계부대 침공을 상정해서 이제 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M1 전차도 이제 그런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 그 탑티어는 러시아 쪽에서는 뭐죠? 그 무인탑들은 그 아르마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르마타도 투입된 건가요? 예. 그 아르마타가 사실 몇 년 전에 러시아 열병식에 나와서 야 이건 정말 획기적인 전차다. 우리 네. 본 게임에서도 좀 다루지 않았습니까? 엄청 다뤘죠 저희가. 네, 예. 이게 아주 땡큐죠 그냥. 네, 넘사벽 전차인 것처럼 저희가 다루고 그랬는데 네. 이게 원래 한 2,300대쯤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 하여튼 이게 일단 100대만 생산하는 걸로 확 줄어버린 거예요. 2,200대를 자르고. 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러시아의 어떤 기갑전력 현대화 강화에 이제 좀 상당히 허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근데 하여튼 이 러시아군이 이상해로 고전하고 있는 데에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90년대의 체첸 사태, 그리고 2008년에 그 조지아 전쟁에서 드러난 러시아군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0년간 군 현대화하겠다 해서 돈을 나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정말 전력 증강하는 데 들어갔느냐 하는 의문이 좀 제기되는 거예요. 아 무슨 비리 느낌이 좀 있나 보죠? 이게 속담 말로 딴 데로 생 것들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 우려들이 이제 일부 사실로 확인되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확인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이제 외무장관을 지낸 이제 안드레이 쿠지레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트위터에 뭐라고 그랬냐면, 크렘린에 20년 동안 군 현대에 돈을 썼는데 대부분의 예산은 초호화 요토 등을 구입하는 데 썼다. 그리고 무기를 샀다고 푸틴 대통령한테 허위 보고를 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결국 러시아군 수뇌부의 부패, 그다음에 뭐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 러시아 이 전차의 구조상 진짜 제블린에게 그냥 걸리면 그냥 바로 정말 박살나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제블린 이게 가성비가 이거 뭐 얼마 하겠어? 이거 탱크가 날아가는데 가성비 완전히 진짜 넘버 원인데요. 제블린 한 발 가격이 한 8만 달러가 1억 원 정도 네. 하는데요. 근데 그동안 이 가격이 굉장히 단점으로 지적이 됐었어요. 저희도 막 비싸다 뭐 그런 그 멘트를 저도 몇 번 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대당 40억 원씩 하는 전차하고, 그다음에 어렵게 키운 4명의 전차병, 아, 그렇죠. 전력을 이제 병이 더 예. 그렇죠.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1억 원짜리가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블린이 사실은 탈레반 같은 테러리스트들을 예. 상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 고성능이고 고화력이고 고가였다. 사실 탈레반이나 테러리스트 상대로는 뭐 RPG-7 정도를 생각하게 되지, 1억 원짜리를 하나 10분씩 쏘는 거는 조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격이 단점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고요. 이번 전쟁에서 개발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동구권에서 이제 가장 발전된 러시아 전차를 상대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단점이기는커녕 오히려 성능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성비가 아주 좋은 무기로 증명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알라봉이 아니라 성모봉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성모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좀 바뀌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아 근데 이게 우리 K2 전차는 만약에 제블린이 이렇게 막 쐈을 경우에 뭐가 방어책이 있겠죠? 우리 K2가 제블린으로 얻어맞는 상황은 사실은 상상하지 않는 게 그럴 일이 없죠. 그럴 일이 없죠.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적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온다 이렇게 상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K2 전차의 경우는 우선 적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선제적으로 뭐 그쪽에 포를 쓴다든지 이런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이것을 교란해서 이제 빗나가게 하는 이런 이제 기술이 적용돼 있는데, 원래 능동방어라고 표현하죠. 그 적 전차의 포탄이나 미사일, 로켓을 맞는 것을 이제 능동방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소프트킬과 하드킬이 있어요. 하드킬은 이제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때려 잡는 거죠.
때려잡는 그 대형탄을 쏴가지고 무력화하는 이제 그런 거고 소프트킬은 이제 유도를 적의 유도를 교란하는 이제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K2A는 능동 방어는 원래 전에 뭐 국내 기술로 개발된 건 있으나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등으로 해서 채택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킬 방식만 돼 있는데 이거 만약에 이제 적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일단 복합 연막탄, 단순한 연막탄이 아니고 적의 어떤 유도라든지 적외선 유도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복합 연막탄을 이제 발사를 한 뒤에 재빨리 이제 회피를 하죠. 하도록 돼 있고 하드킬 방식이 근데 최근에 K2 전차에 장착이 돼서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노레이 전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센 독일의 레오파드 2 A7하고 지금 아주 경합을 벌이고 지금 같이 시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약간 노르웨이 수출형은 이제 K2 NO라고 그러는데 NO는 NO, NO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노르웨이 할 때 NO입니다. 예. 노르웨이 할 때 온가요? 그러니까 NORWY니까 그래서 근데 저도 참 근데 노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대로템 관계자한테 K2 노라고 이게. 그러니까 아니 수출하면서 뭐 수출 안 돼 이런 의미로 잘못하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R까지 붙이든가 노르그로 가든가.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작년 아덱스 전시 이제 그게 처음 공개돼서 명칭이 노라고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 관계자께 여쭤봤어요. 그 영상 공개된 다음에 제 유튜브에도 왜 하필이미 노냐? 이게 노르웨이가 요구를 한 거랍니다. 에노라고 붙여달라고. 그래서 레오파드 수출형 독일에 지금 경쟁에 참가했는 것도 레오파드 2 A7 에노예요. 이름이. 그래서 노가 붙은 겁니다. K2 노르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2 그렇죠. 노르웨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르웨이에서 그 요구 사양 중에 능동 방어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붙여서 이스라엘제를 붙여서 지금 시험 평가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대형탄을 쏴서 적 미사일이나 로켓을 요격하는데 이스라엘도 보면 이제 한 2억 개 회사가 이런 능동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미국 전체에도 붙어 있고 그런데 일부는 뭐 이제 로켓탄 미사일까지 요기 가능하고요. 일부는 이 대전차 탄 중에 철갑탄은 굉장히 뾰족하고 가늘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데 이거는 진짜 요격하기 힘들죠, 사실은. 어떤 미사일보다 더 힘든 건데 그것까지 요격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진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채용이 되면 말씀드린 이제 제블린 미사일 같은 경우도 방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제블린 말고 또 있죠. 또 요즘 그 뜨고 있는 그 대전차가요. 네, 요즘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노출되는 거는 제블린 이상으로 노출되는 게 스웨덴과 영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그 엔로라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라이트 엔티 탱크 웨폰이죠. 영국이 2,000발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번 보시는 영상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언뜻 봐도 비슷하게 생겨서. 얼핏 보면 이 발사관 자체는 제블린하고 좀 비슷해 보이죠. 제블린보다 작은데. 일단 탄두는 구경은 150mm, 중량은 1.8kg고 상부 공격을 위한 OTA, 오버플라이 탑 어택 모드를 선택할 시에는 이제 목표물의 약 1m 위로 날아와서 바로 위에서 방향 및 자기 신관을 사용해서 기폭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최대 800m 떨어진 적전차를 격파할 수 있고 장갑 관통 능력은 50cm 가량인데 발사관은 길이가 1.02m니까 거의 1m고 직경은 115mm 그리고 미사일을 포함한 전체 중량이 11.6kg이니까 제블린의 절반. 근데 이건 진짜 경량이네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만하죠. 그렇지. 이거 좀 뭐 M60 뭐 그 정도로 이렇게 퉁치면 그 정도 될 것 같으니까요. 가볍고 좀 이러다 보니까는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엔로를 대전차로 이렇게 쓰듯 1km 내에 근거리까지 접근해서 쏘고 이제 퇴각을 하는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블린이 더 먼 거리에서 이제 쏘는 방식으로 쓰고요. 이 엔로는 사실 미사일이라고는 하는데 일회용 대전차 로켓처럼 그냥 쓰는 무기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준경 빼고는 그냥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고요. 조준경도 그냥 스코프입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저 제블린 얘기할 때는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렇죠. 그거 찍어서 그거를 기억해가지고 막 미사일이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컴퓨터가 관련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스코프라서 그 나머지 이것만 놔두고는 다 이제 쓰고 버리는 그런 일회용이고 미사일도 그냥 겨눈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는 안정적으로
날아가는 거지 뭐 제블린이나 신궁처럼 뭐 표적을 쫓아 기억하고 뭐 이런 기능 같은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날아가기만 하는 거 정확하게 잘 맞을까요, 이거?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 네. 뭐 RPG-7 같은 것도 날아가잖아요. 그냥 네. 이제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도 그쵸, 그 영화 보면 막 대부분 빗나가잖아요. 예. 무슨 기능이 있냐면은 그 이동 표적 탱크가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이동 표적을 잡기 위해서 스웨덴과 영국 엔지니어들이 예측 가시선 그 PLOS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방식을 개발을 했어요. 요거는 사수가 이동 표적을 3초 동안 조준경으로 추적하다가 발사를 하면 미사일 내부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간단한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가 3초 동안의 움직임을 토대로 해가지고 표적의 속도를 계산해서 미사일을 앞쪽으로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 이 기능이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전차는 뭐 전투기같이 빠른 게 아니니까 이 정도 뭐 몇십 킬로 정도로 가잖아요. 이런 느린 표적을 몇백 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쏘는 거라면 이게 맞는다는 거죠. 대충 어림짐작의 유도 미사일 같은 거지만 그래서 명중률이 생각보다 높고요. 발사한 다음에는 사수는 그냥 가면 되거든요. 미사일 안에 있는 이제 그 컴퓨터가 이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파이어 앤 포겟 기능도 자연스럽게 갖추고 있는 이런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제블린은 형상을 기억해서 쫓아가는 거고 얘는 그 예측해가지고 거기로 그냥 정확하게 날아가기만 하는 거군요. 예, 어림짐작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가격이 좀 많이 좀 다운돼야 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이제 원래 이제 비싼 게 그런 저런 센서라든지 네. 유도 장치 이런 것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컴퓨터 계산 장치라든지.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간소화된 유도 방식을 체크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됐죠. 얼마냐? 발당 약 3천만 원 수준. 그러니까 제블린의 3분의 1 가격인 거죠. 그리고 이 사전 냉각동으로 발사 전에 몇십 초 이상의 사전 준비가 필요한 이러한 제블린과 달리 이거는 몇 초 만에 락온 및 발사가 가능하니까 그만큼 사수의 생존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고 또 이게 뭐 지정된 목표를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니까 기존의 뭐 전파 방해 또는 적외선에 대한 교란, 뭐 연막탄 뭐 이런 것들 복합 연막탄 이런 데 등을 동원한 교란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방어가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러시아군이 전차 장갑차 몰고 왔을 때 사실은 이게 제블린보다 싸고 심플해 보이는 장비지만 실제로는 대응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냥 약속된 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굴러만 가는 방법 없는 거네요. 와, 이것도 그런 장점도 있군요. 확실히 라이트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SNS를 통해서 세계 만방의 지금 전쟁 상황을 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데요. 뭐 민간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날아다니는 전차, 뭐 사탄의 마차 이런 뭐 많은 얘기도 있는 러시아의 Mi-24 하인드 이 헬기가 지상에서 날아온 그 맨패드인가 뭐에 맞고 떨어지는 장면이 엄청 화제가 됐죠. 그 영상 있죠, 영상. 와, 이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맨패드 휴대용 미사일에 맞으면 예. 또 하인드가 공격 헬기 치고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우리 코브라나 아파치보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좀 튼튼하게 만든 건데 이렇게 뭐 그냥 비행하다가 그냥 예. 저기 불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이게 훈련 상황도 아니고 이거 실제로 그 조종사가 있는 파일럿이 이분 희생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뭐 이걸 영상을 이게 진짜 뭐 여기도 이제 조종사 처참하게 아마 예. 사망했을 텐데 그 뭐 그런 흥미거리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동안 수많은 실전 영상들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항공기나 헬기 격추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건 보통 흔들리잖아요. 뭐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그 흐릿한 것도 많은데 이렇게 선명하게 안정적으로 찍힌 영상은 지난 수십 년간, 20-30년간 실전 영상 중에 거의 처음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제 매니아들 사이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 영상은 아마도 우크라이나 군이 이 러시아군이 이제 비행 경로가 자기도 안전 생각해야 되니까 그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로라는 게 있겠죠. 항로라는 게 예.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비교적 안전하다 해서 이제 헬기들 다니는 경로가 있을 텐데 그걸 며칠 지나면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일부는 이제 스팅어든 휴대용 대공 미사일 잡고 기다리고 있고 요격팀. 하나는 이제 카메라 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찍어서 이렇게 전 세계에 전파가 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
그럼 이 쓴 게 뭐예요? 지금 이게 제블린이요? 엔로우예요? 뭐예요? 이 격추한 미사일은 미국의 스팅어 미사일이 가능성이 스팅어 높다. 대공이구나. 예. 휴대용 대공 미사일 아주 유명하죠. 정식 명칭은 이제 FIM-90인데 이게 이제 보병이 어깨에 올려놓고 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견착식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고요. 당연히 뭐 단거리 미사일이죠. 이게 1980년대 아프간전에서 사실은 그때 이제 무자히딘 반군에 미국 CIA에서 지원해줬습니다. 그때 소련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자히딘 반군에 지원했는데 그때 이제 구소련의 이제 전투기라든지 그다음에 헬기들을 격추하는 데 유력을 발휘해서 아주 유명해진 이제 그런 무기인데 네. 최대 속도는 음속의 이제 2.2배, 마 2.2고요. 최대 4.8km 떨어진 적 항공기들을 이제 격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MI-14 하인드, 이 사탄의 마차라고 불린 이것도 이제 일부 격추해서 명성을 떨쳤었고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이 화제가 됐던 영상이 하나 뭐냐면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 중에 최신형이 이제 Ka-52, 까모프 52 그 알리게이터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두 사람이 타는 겁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는 그런 방식이 공격용 헬기인데 최신형이죠. 하인드보다 훨씬 최신형인데 이게 이제 불시착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불시착한 계기가 된 것도 역시 이 스팅어 미사일 공격에 의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아까 잔뜩 말씀하신 그 제블린 미사일의 경우도 원래 대전차지만 헬기도 공격할 수 있게끔. 그래요? 예, 필요할 경우 하는데 조준 잘하면 맞는 건가요? 그때는 이제 물론 탑어택은 안 되고요. 네. 다이렉트 어택 방식으로. 우리가 원래 이제 RPG-7도 헬리콥터 격추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잘 맞추면 된다 그거죠. 그거. 엔로로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3초 후에 이제 가는 걸 계산을 써야 되는데 이 헬기나 전투기를 맞춘다는 거는 엔로는 좀 그렇구나. 어렵죠. 예. 아니 근데 하인드 같은 그런 큰 헬기라고 하면은 본인을 지킬 수 있으면 온갖 뭐 시스템들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한 방에 그냥 고꾸라집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러한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대해서는 그 플레어라고 그래서 예. 불꽃 터트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면 그런 모습이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러시아 헬기 자체가 여기는 비교적 안전한 항로다. 뭐 방심을 하고 가다가 제대로 한 방 맞은 거 아닌가. 그런데 이번 그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요? 이런 광경들을 보니까요. 네. 지금 제블린하고 스팅어를 구매하겠다는 특히 동유럽 국가들의 요청에 좀 쇄도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레이시온의 한 임원이 말하기를 이 제블린과 스팅어의 재고가 이미 바닥이 나서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는 문제가 시급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생산량을 늘리려면 뭐 라인을 확충을 하고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사실 시간도 드는 일이라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한편으로 또 고객 응대를 위해서 특별 전담팀까지 꾸린 상황이라 좀 많이 잘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또 이런 또 이거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또 그런 누가 이걸 예상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침공됐는데 뭐 스팅원이 아니면 뭐 이렇게 제블린이 지금 재고가 바닥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양면성이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예. 최고의 수출 효자 종목이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예, 그게 바로 이제 푸틴이 그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동유럽 국가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 K9 수출에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폴란드나 이런 데 비상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실은 흑표 전차 도입 얘기가 있었어요. 폴란드에.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전차를 원래 M1 전차를 살라고 그러다가 미국에서 어렵다고 그랬다고 처음에. 그래서 그러면 대신에 흑표 전차를 빨리 샀으면 좋겠다고 상당히 무르익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 M1 전차 그래 빨리 팔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흑표 전차 판매하는 게 좀 늦춰졌습니다. 예, 상당히 좀 늦춰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한테 전반적으로는 도움되는 분위기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하고 경쟁이 되면 좀 우리가 밀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는 점을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하여튼 이러한 이제 미국제 무기가 각광을 받는 여세를 몰아가지고 또 제블린의 새로운 뉴페이스가 하나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무기인데요. 뭐죠 이게? 네. 소위 이제 가미카제 자폭 드론으로 불리는 그러한 소형 자폭 드론입니다. 예. 이름이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스위치 불려요. 블레이드. 예, 예. 그러니까 칼날이 튀어나오는 나이프 뭐 이제 그런 자크 나이프 건데 비슷한 거잖아요. 자크. 예, 예. 아예 나오는 거 같군요. 이 박격포 비슷한 이 발사 장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격포에서 포탄 날리듯이 예. 그런 형태로 이제 발사가 되는데요. 별도 훈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간단한 조작 운영이 굉장히 쉽다고 그러고 배낭에 메고 다니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영상에서 보신 그런 방식으로 꺼내서 날려보내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전송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유도를 합니다. 적 위치를 확인하고 타격을 하도록 그러면 이제 돌진해서 자폭하는 방식으로 이제 파괴를 이제 하는 거죠.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심플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기당 가격도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싼 것 같지는 않지만 무기를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싼 한 기당 한 6,000달러 예.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700만 원 가까이 그래서 비교적 싼 가격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게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대인용 사람을 잡는 그러니까 적 요인 암살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겠군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보다 좀 더 탄도 이력이 강한 큰 이제 대전차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전차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갑이 취약한 상부를 때리는 방식으로 파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이제 지난 3월 16일 인구로 약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9,800억 원 정도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이제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좀 전 영상으로 보신 스위치 블레이드 100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그 주제가 러시아 전차 순환 시대인데 하도 그 전차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니까 무슨 뭐 제블린이나 엔로우에 아니 전차 무용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각종 커뮤니티에 뭐 전차가 이렇게 돼서 뭐 문제가 뭐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교훈을 얻으면 좋을까요? 일단 뭐 무용론은 아직은 뭐 아닌 것 같고요. 네. 전차가 지상군이 이제 진주하고 하는 상황에서 전차가 없이는 뭐 전투도 전투지만 뭐 어려운 일이고 반드시 필요하겠죠. 아직은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대전차 화기 방어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 레드백 장갑차도 여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거거든요. 전투기에 적용되는 이제 센서 최첨단 센서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그 레이더 통해서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사전에 포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그런 능동 방어 체계 이런 것도 이제 해외 기술 수입해서 적용을 하고 또 호주하고 유럽 등으로 이제 수출을 적극 타진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적용 비용 문제로 우리 군에는 사실은 능동 방어 체계를 적용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도 빨리 배치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창과 방패의 싸움이 좀 계속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원생님 잘 말씀하셨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워낙 많은 러시아군 전차들이 파괴되는 모습들, 더구나 이게 뭐 비싼 뭐 무기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보병 휴대용 비교적 싼 무기에서 파괴되는 모습들이 워낙 많이 불거지니까 이 또다시 전차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어요. 이제 전차 시대는 갔다. 근데 사실 지금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1973년 4차 중동전 때도 그때 이제 RPG-7이라든지 AT-3 사가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차들이 몇백 대가 파괴되면서 그때도 전차는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여튼 뭐 그때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아마 당분간 이 전차 효용론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는 뭐 또 다른 형태로 생존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여튼 이번 전쟁에서 진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북한도 보면 수많은 이 휴대용 대전차 무기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불세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AT-4를 개량한 이런 그 대전차 미사일들을 상당히 많은 기갑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장착을 하고 있고 보유를 하고 있고 또 RPG-7 유명한 RPG-7 경우도 텐던 탐더라고 그래서 좀 더 성능이 강화된 이런 탄두를 장착한 것도 열병식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 대책을 우리 군도
이제는 상당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헬기 떨어지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선명한 화질로. 어우. 그 하인드 같이 큰 게 그냥 소위 진짜 한 방에 훅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야, 진짜 저럴 수도 있구나.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영상도 옛날에는 막 그 뭔가 흑백 필름 뭐 흔들리는 막 16mm 이런 거 찍고 하니까 엉망이었는데.